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리버풀과 첼시의 경기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이 경기를 보고 느낀 건 마레스카 감독이 리버풀에 대해 정말 세세하게 준비를 잘 했구나 싶었습니다. 리버풀의 압박 구조를 역이용해 풀어 나오는 빌드업 방식부터 아놀드를 맨투맨 방식하는 압박 구조 등 상당히 짜임새 있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만 아놀드 맨투맨으로 인해 두 번째 실점이 나왔지만 리버풀을 꽤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슬롯 감독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첼시가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왔고 왜 파이널 서드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짚어볼 거고요. 또 첼시의 압박 구조를 짚으면서 리버풀이 보여준 공격 패턴과 첼시의 두 번째 실점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첼시는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게 되면 산체스를 왼쪽으로 낀 상태에서 백포 라인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귀스톤은 좌측 하프 스페이스로 높게 올라가고 라비아와 카이세도가 토볼란치를 그대로 이루는 형태가 구축되는데요. 첼시는 이런 구조를 구축했다면 리버풀은 4-2-4 형태로 윙어와 포워드 라인이 거의 동일시되게 위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윙어가 먼저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압박을 시작했는데요. 윙어가 먼저 안으로 들어왔던 이유는 첼시의 수비형 미드필더나 메잘라들이 사이드로 나오면서 받을 때 형성되는 패스 루트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압박의 시작은 첼시의 가운데 위치하는 선수가 볼을 잡으면 좁은 공간으로 더 몰아가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사이드에서 몰고 포워드 기준으로 먼 쪽에 있는 선수가 가운데로 또 몰아가고 남은 포워드는 밑에 위치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수비하는 방식으로 짜임새 있게 몰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을 뒤로 두고 반대로 돌리면 반대 윙어가 또 몰아와서 좁은 공간으로 몰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가운데 위치하는 포워드가 몰아가다 보니 첼시 토볼란치를 주로 소보슬라이가 혼자서 양옆으로 커버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소보슬라이가 볼과 가깝게 위치한 미드필더한테 무의식적으로 끌려나가게 되면 대각선에 위치하는 반대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거리는 멀어도 단숨에 찔러줄 수 있었죠. 그럼 여기서 받을 때 반대 윙어는 자기가 센터백도 봐야 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소보슬라이 등 뒤에서 풀렸기 때문에 여기서 2대1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이 메잘라들의 위치는 하프 스페이스나 가운데 위치하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내려와 리버풀의 미드필더와 윙어 사이 위치에서 여기서 볼을 받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죠. 이렇게 풀어나와 앞으로 주면 4대4 싸움이 그대로 만들어지고 리버풀은 전방에서 후방까지 쭉 내려와야 하는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첼시가 미들서드로 와도 꽤 유사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첼시가 미들서드까지 올라오면 양팀 다 형태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백스리는 약간 좁히고 토볼란치는 간격에 대한 밸런스를 지켰죠. 리버풀은 4-2-4 형태에서 마찬가지로 윙어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수비하고 볼 기준 먼쪽 포워드가 센터백한테 나가면서 이 포워드는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가는 패스 루트 지우고 남은 포워드가 다른 수비형 미드필더를 견제하는 식으로 역시 수비했습니다. 그런 볼을 센터백들이 계속 소유하면 메잘라들은 지속적으로 대각선 혹은 횡으로 나왔는데요. 리버풀의 커티스 존스와 프라반 베르흐는 첼시의 메잘라들 따라 1대1로 따라 나오고 윙어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메잘라한테 가는 패스 루트를 차단했는데요. 때문에 앞서 포워드도 앞으로 나가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메잘라를 수비하기 위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대각선에 위치하는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바로 줄 수 있는 각도로 나오고 포워드는 몰아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다 보니 충분한 공간도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때문에 전진석이 좋은 라비아와 카이세도는 이런 상황이 되면 2선까지 밀고 들어가 사이드까지 손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리버풀의 프론트 라인이 얼만큼 앞쪽이나 대각선으로 가는 각도를 차단해서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지 또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어느 타이밍에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메잘라한테 붙을지를 적재적소에 판단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커티스 존스는 콜 팔머에 대한 영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붙어 다녔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만큼 팔머에게 접근하다 보니 앞쪽에서 각도를 못 좁히고 커티스 존스는 팔머한테 끌려다니다 보니 카이세도가 앞으로 나가면서 잭슨을 뒷공간 침투를 더 도울 수 있었죠. 이렇듯 리버풀은 중원을 2명에서 커버하다 보니 때에 따라 잭슨까지 중원에 가담하면 5명으로 운영되는 첼시의 중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상황을 먼저 보면 산체스가 왼쪽에서 낀 상태로 포백이 형성되고 투볼란치는 라비아와 카이세도가 위치하죠. 이후 볼을 옆쪽 센터백한테 패스했는데도 리버풀의 투톱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위치하고 오히려 수비형 미드필더와 거리를 더 좁히고 센터백으로부터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가는 패스 루트를 차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밍이 조금씩 늦어진다 싶고 볼이 가운데 위치하면 포워드가 어느 쪽으로
몰아갈지를 선택하고 압박할 준비를 하죠. 지금은 조타가 자기 기준으로 우측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자신이 마크하던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가는 루트 차단하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첼시는 포워드 사이 간격이 더 벌어진 걸 활용해 가운데서 받아줄 수 있는 잭슨한테 줄 수 있고 존스와 흐라벤 베르도 각각 자신들이 마크해야 할 비스토와 파머가 양쪽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쫓아갔다가 사이가 벌어진 걸 커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위에서 받고 밑으로 내주면 조타도 이미 앞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카이세도가 조금 더 프리해지고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앞을 나갈 수 있겠죠. 지금 상황도 유사한데 약간 다른 건 첼시가 공격으로 트랜지션 된 상황에서 비스토가 아직 수비 라인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조타는 몸의 의도상 첼시가 더 좁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몸 방향을 사이드로 열고 들어가지만 사실상 풀려버리고 리스 제임스가 조금 더 내려와서 위치하게 되죠. 리버풀은 코레를 포함해 리스 제임스 같이 미들 서드에서 올라오면 사이드에 위치할 센터백들한테 윙어가 안으로 좁히면서 수비하기 때문에 리버풀은 이 좁은 공간으로 유도한 것이죠. 그럼 조타가 나가면서 소보슬라이는 이 두 선수를 양쪽으로 커버하게 되는데 한쪽으로 확실하게 윙어도 같이 좁히는 게 아닌 이상 소보슬라이가 간격이 멀어지는 선수를 커버하다 보니 횡으로 넓게 나가는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끌려 나가게 되죠. 그럼 반대 미드필더 쪽으로 갈 수 있는 이 루트를 통해 라비아한테 전달하는 거죠. 사실 이 루트가 보기 쉽지도 않은데 좁아져 오는 틈으로 전달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라비아가 프로 잡게 될 때 소보슬라이는 등을 보인 상태이므로 사실상 살라가 코렐과 라비아를 두고 2대1이 되고 살라도 라비아한테 견제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게 된 셈입니다. 특히 라비아는 이런 상황에서 스캐닝을 통해 살라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몸 밸런스를 앞으로 둬서 산체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밸런스를 뒤쪽에 둘 준비를 하면서 탈압박할 준비를 하다 보니 라비아는 유사한 상황 속에서도 유연하게 압박을 대처했습니다. 미들서드까지 올라와도 형태는 똑같죠. 지금 상황을 잘 보면 조타가 나가면서 사이드로 몰아갈 준비를 하면서 귀스토가 사이드로 나오니까 살라는 일단 귀스토한테 가는 길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존스는 파머한테 끌려나가면서 카이세도한테 거리가 멀어지고 조타는 앞으로 나가면서 사이드로 몰아갈 준비를 하니 카이세도와 앞을 보고 나갈 공간이 열리게 되죠. 때문에 리버풀의 프론트 라인의 수비 생각과 미들라인에 위치한 선수의 수비 의도 혹은 생각이 다르게 되면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형태는 그대로 이렇게 구축된 상태에서 조타가 전반전에 누네스와 교체된 상태인데요. 조타와 누네스의 차이는 수비 상황에서는 명확했습니다. 조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압박할 타이밍을 보다가 조금씩 타이밍이 커티스 존스와 어긋났다면 누네스는 포워드로서 상대한테 압박할 타이밍을 조타보다는 빠르게 가져가면서 센터백한테 접근했죠. 이 과정에서도 누네스가 먼저 센터백한테 접근하면서 카이세도와는 거리가 멀어질 때 커티스 존스를 보면 파머를 보면서 사이드로 나가고 있죠. 동시에 카이세도는 앞의 공간을 보면서 어디로 움직일지를 체크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바로 파고 잭슨이 침투하는 장면까지 연계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센터백한테도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카이세도가 프리해질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도 존스가 파머를 먼저 신경 쓰고 흐라벤 베르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중원에서 밀리니 왼쪽으로 더 당겨왔다가 리스 제임스는 아예 한 채널을 앞을 대각선으로 보면서 쉽게 또 풀어 나오죠. 첼시의 득점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중원에서 밀리니까 후반전은 아예 리버풀이 4-1-4-1 형태로 윙어가 더 좁혀서 중원 수비에 더 관여하는 식으로 수비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바꿨습니다. 이후 기스토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받다가 대각선으로 나오면서 중원을 바라볼 때 커티스 존스는 파머를 향해 나가다 보니 조금 쌓일 때에 쳐졌고 흐라벤 베르와 간격이 멀어졌죠. 사실상 흐라벤 베르가 라비아로 수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횡으로 나오면서 살라와의 간격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 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형성되고 카이세도의 전진 패스까지 간단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중원을 통해 역습으로 빠르게 나가면 큰 문제는 없지만 중원을 풀어 나오고 사이드로 가면 첼시는 크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선 공간을 거치지 못한 점이 문제였는데요. 우측 파이널 서드 상황을 보면 윙어가 먼저 볼을 소유하면 파머는 내려와서 볼을 소유하고 파머가 앞을 바라보는 상황을 좋아하고 이럴 때 파머의 위력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파머가 이렇게 내려오면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카이세도가 위로 올라와서 박스까지 들어가면 카이세도도 포함해 많은 선수들이 박스에 가담했죠. 또 카이세도나 귀스토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지만 리버풀이 워낙 이 사이 공간에 대한 수비와 윙어와 1대1의 수비를 잘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물론 조금 더 사이 공간을 공략하기 위해 빠른 타이밍을 가져갈 필요도 있었지만 이 루트가 막힌다면 이선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활용해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죠. 그러나 첼시는 전환할 타이밍에는 뒤로 주고 센터백한테 주면서 짧게 전환하다 보니 전환하는 속도는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러면 리버풀은 대응하기 너무 쉬워지죠. 사이드에서 볼을 소유했을 때 침투해서 상대 선수를 끌어내리면 이선을 통해 전환하면 많은 선수를 거치지 않고 짧게 패스하는 것보다 이 거리보다 미드필더를 거쳐 전환하면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리버풀이 횡으로 당기는 속도가 공을 따라가는 속도보다 늦는 상황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박스로 들어가서 최소한 넓게 위치했을 때 슈팅까지 할 수 있었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아쉬웠던 게 콜 파머였는데요. 파머를 지속적으로 견제하던 게 커티스 존스였기 때문에 오히려 파머가 잘하는 걸 계속하게 되면 커티스 존스는 이 대각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파머가 차라리 하프 스페이스 런을 하고 커티스 존스를 끌어내리면서 카이세도나 리스 제임스가 받고 크로스 말고 전환하게끔 만들어서 반대쪽에서 박스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잘 보면 사이드에서 마두에케가 들어갈 때 특유의 3-2-4-1 형태가 구축되었죠. 마두에케가 1대1라는 상황에서 리버풀은 지속적으로 더블 상황을 만들어 한 명은 안쪽 한 명은 바깥쪽을 커버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머한테 볼을 주고 파머가 대각선으로 바라봐서 골대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커티스 존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카이세도가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 더 올라가서 위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파머가 볼을 사이드로 끌고 갔다가 안 되니까 다시 뒤로 와서 줬는데 리스 제임스가 뒤로 주지만 전환 시도도 못하고 있지만 주는 타이밍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약간 이런 상황도 비스토가 침투하면서 산초가 안으로 더 들어오게 되는데 단순히 볼 받은 선수가 반대로 전환해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미드필더가 조금 더 올라와서 2선에서 받고 반대로 넘겨주는 것도 사실 필요했습니다. 첼시의 압박은 어땠을까요? 첼시의 형태는 4-4-2 형태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리버풀은 4-2-3-1에 가깝게 위치했다고 봐야 했죠. 이렇게 위치했을 때 잭슨과 파머의 간격은 꽤 넓었습니다. 왼쪽 윙어가 아놀드의 위치에 따라 맨마킹으로 따라갔기 때문인지 잭슨이 왼쪽 공간을 채우면서 코나테를 견제하고 파머가 반다이크를 견제하면서 두 선수 간의 간격은 꽤 넓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커티스 존스와 흐라벤 베르를 카이세도와 라비아가 1대1로 물고 흐라벤 베르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소보슬라이가 내려와서 볼을 소유하려고 하면 토신이나 코릴이 올라와서 같이 수비하는 이런 형태를 만들었죠. 이러다 보니 리버풀은 경기 초반에는 아놀드를 안으로 좁혀놨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시 넓게 위치하게 만들어 산초를 더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선 공간이 더 열리게 만들었죠. 그럼 후방에서 길게 킥이 들어올 때 포워드가 버텨주고 소보슬라이가 내려오면 커티스 존스가 이선까지 올라와서 세컨포를 따내려 하고 버티는 선수 외에 다른 선수로 내려와서 세컨포를 노려서 여기서 3대3 싸움을 하려 했습니다. 그럼 카이세도와 라비아는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간격이 벌어지면 여기서 볼을 다시 되찾아오면 4대4 싸움을 하고 둘러싸인 상태에서 역습을 수비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대표적인데요. 잭슨과 파머의 간격이 일단 멀고 투볼란치가 올라와서 수비하고 아놀드도 사이드에 위치하죠. 아놀드도 내려와서 위치할 때 산초도 그대로 쫓아와서 견제하는데요. 첼시도 이런 상태면 중원을 2대3으로 커버하게 되는데 커티스 존스를 토신이 수비해도 되는 구조인 거죠. 이럴 때 킥을 하게 되면 앞에 카이세도와 라비아는 수비 라인에 없기 때문에 조타와 누네스가 홀드업하면 속도를 더 높여서 앞으로 나갈 수 있지만 볼을 완전히 소유를 못해도 볼과 가깝게 접근해 세컨볼을 획득해서 4대4 싸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볼까요? 토볼란치가 그대로 올라온 상태에서 길게 킥할 때 소보슬라이가 볼에 대해 접근하면서 세컨볼을 고려하고 살라가 버티면서 누네스가 돌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4대4 넓게 보면 5대4로 역습을 저지해야만 했습니다. 첼시의 두 번째 실점 상황을 보면 수비하는 상황에서 4-4-2 형태는 그대로 구축되어 있죠. 이때 아놀드를 수비하는 네트를 보면 전반전과 그대로 왼쪽 윙어가 아놀드를 따라 맨마킹하는 시스템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놀드가 가운데로 갔을 때 아놀드가 왼쪽 윙어를 이렇게 끌고 오면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할 선수는 없어지고 미드필더가 횡으로 넓게 커버해야 했습니다. 반다이크는 이걸 보고 바로 깊게 넣어주면서 사이드까지 가서 살라가 왼발로 크로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누네스의 오프사이드를 만들기 위해 두 센터백은 올라왔지만 커티스 존스가 뒤에서 쇄도하고 있죠. 여기서 크로스
수비하는 이 두 선수 보면 볼만 보고 뒤에 누가 있는지를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에 커티스 존스가 들어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커티스 존스가 위치한 걸 스캐닝을 통해 봐서 알거나 리스 제임스가 뒤에서 말을 해줬더라면 몸이라도 조금 더 열 수 있었는데 지금의 몸 형태를 봤을 때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간격에 대해서도 리스 제임스가 조금 멀다 보니 커티스 존스에 대해 대응도 못했고 오히려 수비 라인을 올리다가 당했죠. 오히려 이런 상황은 집중이 더 필요했는데 리플레이로 상황을 넓게 봤을 때 사이드로 수비 라인이 땡겨올 때 리스 제임스가 이런 타이밍에 더 땡겨와서 간격을 좁혔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집중하지 못했기에 수비 라인도 못 맞췄고 커티스 존스가 오는 걸 반응도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을 리플레이로 돌려보면 이 수비라인 4선수 중 3명은 수비라인 앞 상황을 체크하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누구 하나의 실수로 이루어진 실점보다는 수비라인이 만들어낸 실점이며 더 넓게 봐서는 다른 선수들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만들어낸 실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